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주팔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꿔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명리학은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시기가 되면 묘하게도 형태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태어난 시간을 모를 땐 어떻게 사주를 봐야 할까요? 우선 사주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문한 시간을 생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그 시주는 안 보고 3주만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잠잘 때 오른쪽으로 누워 자느냐 왼쪽으로 누워 자느냐에 따라서 또 시간을 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밤을 좋아하느냐 낮을 좋아하느냐 뭐 이런 물어서 또 시간을 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저의 경우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찾아온 것도 하나의 운명이라고 나와 만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시주로 잡기도 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3주만을 가지고도 답변이 가능할 때는 3주만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쌍둥이의 사주는 같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주는 같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아요. TV에서 한번 그런 것을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 쌍둥이였는데 각자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우를 겪는 거를 거기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쌍둥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어느 정도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을 보내거나 이럴 때는 그냥 공통적인 환경에서 자라겠죠. 그런데 자라면서 이제 환경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활동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각각 다른 삶을 살게는 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시기가 되면은 묘하게도 형태가 다를 뿐이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자식의 문제로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한 사람은 내가 대출금 받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뭔가 어려움을 겪는 형태는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쌍둥이들은 거의 같은 운명을 저는 산다고 봅니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 시기가 되면 그런 거를 겪는 거는 동일해요. 겪는 것의 경중이 좀 다를 뿐이지 쌍둥이의 사주는 같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명리학은 통계학일까요? 과학일까요? 과학이죠. 명리학은 통계학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숫자상으로만 보면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60만 가지 가까운 그런 경우의 수를 두고 명리학은 존재하는 거니까. 하지만 명리학은 이미 완성되어진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명리학을 과학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있죠. 그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학으로 받아들여요. 누구도 양자물리학을 미신이라고 보진 않아요. 과학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양자물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만약 나의 강의를 듣고 내 책을 보거나 내 이야기를 듣고 양자물리학을 당신이 이해했다면 당신은 양자물리학을 모른다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데 그런 현상은 존재하고 현대에도 양자물리학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양자물리학이라는 학문은 존재하고 양자물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양자를 활용한 것들이 나와요. 건강기구 중에서도 뭐 양자물리학을 동원해서 뭐 건강기구를 만드는 데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하죠. 근데 왜 사주명리를 미신이라고 치부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주명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러면 이미 시간은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 출발을 합니다. 시간은 완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물리학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이미 시간은 완성되어져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를 못할 뿐이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명리학은 이미 한 사람의 완성되어진 인생을 더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보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 3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한쪽 면만을 보는 데서는 입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3차원적인 걸 보면은 저를 볼 때 제 앞면은 보지만 뒷면은 못 보시잖아요. 내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내 뒷모습까지도 있다는 거죠. 내 앞모습을 본다 그래서 내 이 모습이 내 모습의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뒷모습도 이미 존재해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완성되어져 있는 인생을 다 못 볼 뿐인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볼 뿐이지. 다른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보면 그 인생이 전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가설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그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불러요. 잘 아시겠지만은 진화론부터 상대성 원리가 됐든 무슨 논리 됐든 각 시대를 대표했던 어떤 그런 논리나 그런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이 틀렸다. 그리고 다른 학설로 대체되기도 하고 이 이론이 틀렸다 맞다 가지고 엎었다 뒤집었다를 수백 년에 걸쳐서 반복되기도 하죠. 왜 그렇게 반복이 될까요? 과학이잖아요.
지금 계속 증명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냥. 명리학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계속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리학은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리학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명리학은 처음에는 내가 어느 한 선생님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자기 혼자 독학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명리학을 공부하신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논점을 놓고도 각각 강의 내용이 막 다르거나 그럴 때는 혼동을 겪어요. 같은 사주를 놓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판단하려면 먼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옳다 그르다를 구분할 수가 있죠.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먼저인데 그러려면은 먼저 하나의 기준을 가진 선생님을 통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유명세를 가지고 선생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봤을 때 나하고 성향이 맞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좀 뭔지 끌림이 있다거나 이런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에 공부를 좀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인 개요가 잡히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능력 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내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명리학도 그런 게 있어요. 명리학은 계절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용신론, 조후론, 뭐 억부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명리학을 보는 어떤 하나의 원리가 각각 달라요. 그리고 그것들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해요. 뭐 조후론과 억부론에 뭐 부딪히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공부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거 막 듣다 보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를 몰라져요. 자기 것도 정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한 특정 선생님을 선택해서 우선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걸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걸 종합해서 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될 것 같아요. 타고난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참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끔 뭐 사주팔자를 바꿔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주팔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사주팔자하고 운명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사주팔자는 변치가 않는 겁니다. 사주팔자가 뭐냐면요. 사주팔자를 한자를 해석을 해보면 사주, 네 기둥에 팔자, 8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기둥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천간과 지지 각각 한 글자씩 합쳐서 네 기둥에 8글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주팔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10년마다 바뀌어서 계속 들어오는 대운을 운이라고 말을 해서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우리는 명운이라 그러기도 하고 운명이라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주팔자를 바꾸어준다라든가 운을 바꾸어준다라든가 대운을 바꿔준다라든가 무엇인가 바꾸어주겠다는 말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바꿀 수가 있는 거라면 그것은 명리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못 바꾸죠. 명도 못 바꾸고 운도 못 바꾸는 겁니다. 단지 그것들이 그 명이 그 운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벤츠로 태어난 내 명이 비포장도로든 고속도로든 진창길이든 가는 운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벤츠로 태어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소형차로 바뀌진 않아요. 나는 폐차될 때까지는 벤츠인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다. 네,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안 좋은 사주팔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좋은 삶을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원래 사주팔자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어느 누구나 삶의 고통은 다 겪어요. 인생의 희노애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자든 갖지 않은 자든 그 고통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삶의 고통은 다 따라요. 만약에 좀 힘겨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운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방법이 어떤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의 사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주에서 오행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한 오행이 부족해서 다른 오행에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래서 이 오행을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상대체라는 게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각 오행들이 보면은 색상과 숫자와 방향 같은 그런 것들이 배속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내 사주가 수가 부족하다. 이 수는 상징하는 색상이 검은색입니다. 수가 부족한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가요.
이 수가 하필이면 십성 중에서 인성에 해당돼 가지고 이것은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어디에 합격하고 싶거나 시험을 보거나 이럴 때 내가 이 부족한 걸 좀 보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뭐 검은색 옷을 입고 간다든지 뭐 속옷을 검은색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 사주에 목이 부족해서 내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입는다거나 치매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방 인테리어를 할 때 이 목은 청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푸른 계열의 청색 계열의 인테리어를 잘 해서 그 힘을 기운을 좀 받아본다거나 그런 것이 이제 물상으로 좀 대체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숙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에다가 어항을 놓는다든지 검은색의 어떤 그런 인테리어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걸로 해서 좀 해볼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에서 좀 그 방법을 찾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보면은 운이 좋지 않을 때 이제 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계명은 이름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것이 불리워지기 때문에 말의 힘이라는 건 엄청나서 계명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색상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기타 방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금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은 이상한 끌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영향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금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사주 자체가 변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아이를 낳고 이름을 무턱대고 짓기보다는 사주를 보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겠네요. 저는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이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격투기 선수가 있다고 쳐보죠. 격투기 선수의 이름이 만약에 김빛나 이런 격투기 선수가 있고 한 사람은 최강한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김빛나 씨하고 최강한 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은가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최강한 씨가 이길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사실은 김빛나 씨가 훨씬 더 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최강한 씨가 이길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꽃님 그런 여자 이름이 있고 무슨 김말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누가 더 예쁠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꽃님이라는 이름이 더 예쁠 것 같죠. 그냥 느낌에.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자, 이런 것처럼 이름이 주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름이 불리워질 때 발성, 부르기 쉽고 좋은 이름. 이름을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짓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숫자로 가지고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한자의 뜻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자의 획수로 이름을 짓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음양 오행으로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기가 부족할 때는 그 수기를 보완할 수 있는 배속된 글자를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라든가 계명을 통해서 혹은 색깔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방향을 통해서 좋지 않은 그런 운대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